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골적인 것 무시당하여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보다 윗사람인 사람이 그렇게 해도 그런 이유로 무시당한다면 정말 서러울 텐데, 만약 아랫사람이 그런다면 저는 정말이지 생각만 해도 서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자분의 사연이 바로 들면 이런 거였어요. 굉장히 비싼 호텔 뷔페를 먹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당신 이런 거 처음 먹어보지? 나 이런 호텔에서 이렇게 비싼 밥 처음 먹어봐. 나 같은 남자랑 결혼해서 그런 거야. 알지? 당신이 나 안 만났으면 이런 곳에 밥 먹으러 언제 한번 와볼 수 있었겠어? 그냥 남편을 잘 만나서 이런 것도 먹고 좋지? 정도에서 끝내면 될 것. 자신이 아니었으면 평생을 이런 거 못 먹어보지 않았겠냐는 둥. 당신 정말 나 만나서 출세했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그런 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슴없이 한다는 건 평소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였잖아요. 어딘가 여행을 갈 때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좋은 호텔 처음 와보지? 이렇게 좋은 고기 처음 먹어보지? 당신이 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좋은 옷을 언제 사 입을 수 있었겠어?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1박에 막 500만 원씩 하는 스위트룸에 1인분에 30만 원씩 하는 소고기겠지만 아니었어요. 조금 가격대가 있는 음식이고 호텔이고 옷들이었지만 돈을 어느 정도는 버는 사람들은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걸 사주거나 먹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색을 냈거든요. 처음엔 고맙다가도 그런 과도한 생색에 결국은 안 먹고 안 입고 안 가고 말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기가 싫어서요. 그래서 제가 다른 좀 저렴한 밥이나 가성비가 좋은 숙소 같은 걸 예약하면 남편은 그것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꼭 엄청 기분 나쁘게 이런 말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취향이 가난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맛있다고 먹고 가격 생각하면서 숙소 고르고 좀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선 이러지 마. 나 부끄럽게. 아니, 그 밥집도 숙소도 멀쩡히 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들이었고, 그리고 별로인 곳들도 아니었거든요.
둘 다 맛집이라고 가성비 좋다고 사람들이 늘 바글거렸던 곳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늘 발 아래 보면서 자기가 위에 있다는 듯 굴었어요. 물론 저에게는 더했고 말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굉장히 뭐랄까 좀 우습더라고요. 누가 보면 본인이 재벌 3세쯤 되는 줄 알겠어. 남들보다 조금 여유로운 수준이면서 본인이 더럽게 부자인 양 으스대는 거 정말 너무 꼴보기 싫어. 네가 콩깍지가 씌어서 그때는 몰라서 그렇지. 네 남편 연애할 때도 그랬어. 어? 진짜? 응. 우리 밥 사줄 때도 꼭 이거 비싼 거예요 이런 말 몇 번씩 하고 넘어갔고. 그리고 네가 네 남편이 준 선물 자랑할 때도 우리한테도 오빠가 이거 되게 좋은 거라고 했어 라고 꼭 말했잖아. 그래서 우리끼리는 남자친구가 그런 거 되게 말하는 타입인가 보다 했었는데? 자주 보지 않는 친구들도 다들 남편의 성향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남편은 남들이 봐도 한 번의 꼴불견이긴 했던가 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남편이 뭐가 좋아서 결혼까지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혼을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금방 다시 접었던 것 같아요. 늘 이유는 달랐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헤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생각에 그랬던 적도 있고요.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아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 엄마가 남편을 무척 좋아했어요. 아이고, 이번 생일에도 네 남편이 나한테 용돈이라면서 봉투를 주더라. 그거 얼마 된다고 그렇게 좋아해. 금액도 금액이지만 마음 아니니. 나는 내 자식 중에 너같이 그렇게 결혼 잘하는 애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고 하잖니. 그런 말이 어딨어. 왜 없어? 다들 하는 말인데. 아무튼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너랑 너희 남편만 이야기하면 어깨가 올라간다니까. 다들 사위가 용돈 준다고 하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 걸 한 번 들은 이후로는 정말 더더욱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참으면 돼.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나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고 있으면 다들 행복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남편이 그 정도만 했어도 저는 그냥 남편과 평생 살았을 겁니다. 그냥 생색내기 좋아하고 그로 인해 나를 조금 무시하더라도 뭐 엄마가 저렇게 좋아하고 아이에게도 아빠가 있는 게 좋으니까 하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불행히도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잘못됨이 지속이 되면 점점 더 죄의식 없이 더하게 된다는 거 말입니다. 저희 남편이 딱 그랬어요. 내가 내 무덤을 판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동식이 마누라가 글쎄 약사래 약사. 그게 무덤 팠다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제 그 질문에 남편은 저를 굉장히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고서는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리고 세상 짜증이 난 듯 짜증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동식이가 나보다 못 살고 공부도 못했다고. 그런데? 나보다 결혼을 잘했잖아. 내가 진 거 같잖아. 나랑 결혼한 걸 후회한단 소리야? 너 같으면 좋겠냐? 어? 내가 오늘 마누라 뭐 하냐는 말에 쪽팔려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집에서 쳐논다는 말을 어떻게 하냐? 마누라가 쪽팔린다는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어? 이건 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어. 하늘 같은 남편이 말을 하는데 어디서 대꾸를 해? 어? 너 진짜 한 대 맞고 싶냐? 때려! 때리라고! 내가 못할 줄 알아? 그날 처음으로 남편한테 맞았어요. 세게 맞거나 많이 맞은 건 아니었지만 아마 누군가에게 맞아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처음에 그 충격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그날이 제 기억 속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로 기억되어 있고요. 그 뒤로도 남편에게 여러 번 맞았지만 그날의 기억이 가장 크게 남아있거든요. 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더라고요. 나중에는 정말 죄의식을 느끼지도 미안해하지도 않는 것 같았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남편에게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겁쟁이였죠 뭐. 그리고 저를 우습게 보기 시작하니 저희 가족은 더더욱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는 제 여동생에 대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시집을 가지 않은.
처제는 결혼을 못한 거지? 걔는 안 한 건데? 남자친구 있었는데 안 했잖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건 핑계일 뿐이고 그냥 못한 거지. 처제가 남자들한테 인기 있을 타입은 아니잖아. 동생을 갑자기 험담하는 그 분위기에 기분이 나빠서 인상을 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약간 비웃더군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동생 욕하니까 기분 나빠? 근데 처제는 너무 여자가 고분고분한 맛이 없어. 사람이 너무 드세기만 하잖아. 나는 걔가 부러운데? 제 그 말에 남편이 인상을 팍 쓰더군요. 뭐가 부러운데? 대체 왜? 너도 혼자 살고 싶어? 아니면 남자한테 따박따박 말 다 받아치면서 그걸 당당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싶어? 자기 일하고 자신감 넘치고 나는 내 동생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디서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게 자신감 넘치는 거야? 그냥 나이 먹고 결혼 못하는 노처녀가 성격만 더러워진 거지. 내 동생이야. 그만 욕해. 이게 진짜 미쳤나? 네 남편은 안 무섭냐? 어? 그날 저는 남편에게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은 제 동생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늘 바른 말만 하는 것도 그랬지만 제가 동생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될까봐 그랬던 걸로 생각합니다. 혹시나 자기한테 대들까봐, 그리고 혹시나 도망이라도 갈까 봐서 말이죠. 거의 1시간 가까이 맞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저를 내려다보며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너는 진짜 아무 데도 못 가. 너 도망치면 내가 진짜 지구 끝까지 가서 가만 안 둘 테니까. 죽어도 이 집 식구로 죽어. 알겠어? 어쩌면 제가 남편에게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정말로 남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복종이었어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며 살았으니 말입니다. 물론 그런 제 모습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었고요. 너 요즘 안 좋은 일이 있니? 아니, 내가 그럴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럴 일이 없는데 애가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하는 말이야. 요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 알지? 친구들마저 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너 얼굴도 얼굴인데 사람이 뭐랄까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어딘가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아. 별일 없어. 정말 그런 거 맞아? 별일 없다니까?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친구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성격도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학대당하고 산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걸 부끄러워했다는 것조차 부끄러운데 그때는 남들이 제가 이렇게 산다는 걸 몰랐으면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숨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두침침한 얼굴을 해가지고 나는 너만 보면 속이 뒤집혀. 그러면 이혼할래? 어느 날은 진심을 담아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난다는 남편이 왜 나와 헤어지지 않는 건지 늘 궁금했었거든요. 그리도 남편이 이혼만 해준다면 위자료고 뭐고 받지 않고 그냥 나갈 생각도 있었습니다. 너 미쳤어? 아니, 나는 당신이 나를 너무 싫어하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 말이 나오는 건 내 입에서 나와야지. 어디서 감히 네가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 너 정말 돼지고 싶냐? 어? 아니, 미안해. 남편에게 맞으며 생긴 습관 아닌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건 위협적인 상황이 생기거나 누군가가 저에게 손만 들어도 제가 움찔하면서 손으로 저 자신을 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보니까 학대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가진 버릇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저는 그 습관을 고치지 못했어요.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남편이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건지 매일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날도 정말 뒤지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의 친구들과 다 같이 부부 동반으로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향해 손을 들었고 저는 움찔하며 저를 손으로 막았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거기 있는 모두가 봤고 말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아, 저 여자 맞고 사는구나 하고 말이죠.
누가 보면 내가 당신 때리는 줄 알겠어. 라고 말하며 거기서는 사람 좋은 척 웃었지만 아마 속으로는 아무도 남편의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또 자신을 쪽팔리게 했다며 저를 때렸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맞아가며 점점 더 제 자아를 잃어만 갔습니다. 김서방이랑 언제 한번 집에 와라. 아버지 집에 오셨어요? 그래, 다 같이 밥이나 먹자. 아버진 목수셨어요. 사람들은 공사장에서 목수일을 하는 아버지를 노가다라 부르기도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수는 꽤 전문적인 일을 하는 직업뿐이고 또 수입도 꽤 되거든요. 게다가 아버지는 실력이 있고 성실하기까지 하셔서 찾는 사람들이 많았고 말이죠. 한번 지방에 큰 공사가 있으면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집에 올라오지 않으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오셨대. 당신이랑 다 같이 밥이나 먹자고 오라고 하시던데? 남편은 그런 제 말에 인상을 팍 찌푸렸어요. 하여간 귀찮게 하는 데는 뭐 있어. 당신 가기 힘들면 나만 가도 되고. 왜? 가서 울면서 내 남편이 나 때린다 그런 소리라도 하게?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에게 그런 소리를 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고요. 그런데 그 즈음에 남편은 저를 혼자 어디 내보내기 참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제 몸에 멍이 늘어갔고 또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일이 종종 생기자 혹시나 자신이 저를 학대하는 일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정말 같이 있는 내내 늘 저를 감시했습니다. 같이 있지 않을 때도 수시로 연락해서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말이죠. 이참에 뭐 제대로 된 사회 노릇 좀 해보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으쓱하더군요. 그리고 지방의 친구에게 샀다며 대게 한 박스를 가지고 와서는 저보고 친정에 가자고 했습니다. 비싸다는 대게를 집에 가져다 주고는 자기는 착한 사위인 양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왔어. 그냥 와도 되는데. 엄마가 남편을 보고 활짝 웃으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여전히 엄마에게 남편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사위였으니까요. 아버님 오랜만에 뵙는데 이 정도는 제가 준비해야죠. 고맙네. 비쌀 텐데. 아닙니다. 잘 지내셨죠? 건강은요? 부모님과 남편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며 저는 두 가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모르셔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과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몰라주지 하는 서러움. 이 두 가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딸은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냐? 어디 아파?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병원을 꼭 가보라고 말을 하고 나서 다시 남편과 대화를 나눴어요. 아이고, 맛있네,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그럼 맛있지. 이게 한두 푼 하는 거냐? 어디? 우리 사위 덕에 이렇게 좋은 것도 먹어보고 호강하네, 호강해. 이렇게 좋아하시니 앞으로 자주 사드려야겠는데요? 아이고, 내가 무슨 복이야, 그래. 우리 사위 정말 잘 봤지 않아요? 그래, 잘 봤네. 남편은 기분이 무척이나 좋아 보였어요. 그 시기에 일도 제대로 안 풀렸었고 친구와도 다툼이 잦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부 동반 모임 이후로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것 같다고 저에게 몇 번이나 소리를 지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예쁘다, 잘한다, 좋다, 대단하다 해주는 사람들을 만났으니 남편의 기분이 좋을 만하긴 했습니다. 물론 남편의 기가 살아서 어깨가 올라갈수록 더더욱 침울해지는 건 저였지만 말이죠. 남편은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어요. 원래 술을 마시면 늘 실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조용히 말렸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말리지 않았을 거예요. 또 하늘 같은 남편이 하는 일을 말렸다고 노발대발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 앞이었잖아요. 그래서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했어. 그만 마셔요. 뭐? 지금 나한테 명령했어? 남편은 바로 정색하고 저를 노려봤지만 곧 저희 엄마와 아버지가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표정 관리를 했어요. 아마 그때였을 겁니다. 아버지가 저희 두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게 말이죠. 저희 아버지는 눈치가 상당히 빠른 편이시거든요. 많이 먹으면 안 좋긴 하지. 그래도 오늘은 장인어른도 오랜만에 뵙고 했으니까요.
나도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많이는 못 마실 것 같아. 아버지는 제가 남편이 술을 그만 마셨으면 한다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는 그렇게 술자리를 그만 파할 것을 돌려 이야기하신 거였어요. 남편이 기분 나빠하지 않게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누군가에게 제지당했다는 거에 1차적으로 기분이 나쁜 상황이긴 했던 것 같아요. 아이, 그러지 마시고 장인어른, 제 술도 한 잔 받으세요. 남편이 약간 억지로 아버지에게 잔을 쥐어주고 술을 따르려 했던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받지 않고 그 술잔을 식탁에 탁 하고 소리가 나게 내려놨어요. 누가 봐도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제스처를 취한 거였기 때문에 저도 엄마도 상당히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엄마는 정말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아니, 지금 당신 왜 그래요? 취했어요? 취하기는 뭐가 취해? 취할까봐 그만 먹는다는 거지. 아니, 그래도 사람 민망하게 이게 무슨...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말이죠. 원래도 본인이 화가 나면 참는 성격은 아니긴 했지만 술을 마시거나 하면 그걸 더 제어하기 힘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남편이 조금이라도 취한 것 같은 날에는 더더욱 조심했고 말이죠. 장인어른. 남편이 아버지를 낮은 목소리로 불렀고 아버지는 그런 남편을 아무 말 없이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때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아, 아버지가 뭔가를 알고 있다. 방금 그 행동은 일부러 한 행동이다 하는 것을 말입니다. 왜 그러냐? 뭐가 문제야? 제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서 같이 좀 맞춰달라는 건데 그걸 못 해주신다는 거예요? 에? 과음은 좋지 않으니 하는 말 아닌가? 남편의 언성이 높아지는 것을 본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조금 전과 똑같은 얼굴과 목소리로 남편을 향해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오늘은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그리고 우리 딸은 오늘 하루 여기서 자고 가게 두고. 알겠지? 아마도 아버지의 생각은 남편을 집으로 보내놓고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세하게 캐물을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남편이 저에게 어떤 짓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지만요. 여기서 자고 간다고요? 이 사람이? 딸내미가 부모 집에서 하루 자고 가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않는가? 아버지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눈치를 완전히 채신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제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고 그 원인은 바로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엄마는 중간에서 몹시 곤란해하셨어요. 당신 왜 이래요? 취했어요? 한 병도 안 마셨는데 뭐가 취해? 그냥 우리 딸 오랜만에 봐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음에 하루 자고 가라고 하는 건데 그게 문제요? 사실 아버지가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 엄마도 남편 눈치를 한번 힐끔 보고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말이죠. 그래, 오늘 하루만 얘 집에 두고 가. 어? 내일 일찍 보낼게. 아버지는 엄마의 그런 태도에 인상을 확 찌푸리셨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딸내미 앞에서 그렇게 사위에게 설설 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남편이 저도 우습게 보는 게 당연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싫은데요?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젓가락을 소리가 나게 식탁에 내려놨습니다. 아니 사실상 던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의 모습은 엄마는 놀란 눈으로 바라봤고 아버지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놀라긴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 이유는 전혀 아니었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막 나갈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거에 놀랐습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싫다고 했어요. 시집 보냈으면 끝 아닌가요? 아버님은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모르세요? 저 사람은 이제 우리 집 사람이에요. 엄마가 놀란 얼굴로 남편을 보다가 남편을 재빨리 말렸습니다. 아마 더 이상 큰 소리가 나오는 걸 막아야겠다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딸이기도 하니 오랜만에 데리고 자겠다는 거야. 자네가 한 번만. 아이씨. 남편이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그 욕을 엄마도 아버지도 다 선명하게 들었고 말이죠. 엄마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입을 떡 벌리고 굳었어요. 엄마는 정말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이 집안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주제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력인가? 뭐? 아니, 전현도 매일 지 주제 파악 못해서 나한테 맞거든요? 저는 거기서 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까지 남편이 할 줄은 정말로 몰랐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게 느껴졌어요. 수치심 뭐 그런 감정도 있었던 것 같고 부모님이 몰랐으면 하는 마음이 컸으니까 그거에서 오는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뭐? 맞아? 네. 매일을 나한테 개처럼 맞으면서 살거든요. 몰랐죠? 아버지의 표정이 험악해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평소엔 순해 보여도 화가 나면 너무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알아서 저도 아버지를 조금 어려워하는 것도 있었고 엄마도 정말로 중요한 때는 아버지 말을 다 들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몰랐죠.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비싼 밥 사 먹였더니 자꾸 이렇게 사람을 열을 받게 하네? 어? 이게 얼마짜리 댁인 줄 알아? 어? 앞서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자기가 돈을 쓰거나 남에게 잘해준 게 있으면 그걸 끝까지 생색을 내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100번은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사를 채 받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자신의 빈정을 상하게 했으니 남편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화가 날 만한 일이었던 겁니다. 아버님은 이런 거 드셔보시기나 하셨어요? 평생?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댁의 다리를 하나 들어서는 그걸로 아버지의 어깨를 밀었어요. 정말 누가 봐도 폐륜, 하극상, 뭐 그런 단어들이 생각나는 행동이었습니다. 평생 노가다꾼으로 살아온 양반이 이런 귀한 거 먹어보기나 했냐고. 사위 덕에 먹어봤으면 고맙다 납작 엎드려서 좋은 말이나 해댈 것이지 어디 시집보낸 딸내미를 자고 가라 어쩌라 하면서 나한테 명령질이야. 어? 확실히 취하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생각이 든 순간 남편을 말려야겠다는 마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팔을 재빨리 잡았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그냥 집에 갈 테니까 당신도 그만 마셔. 그리고 일어나자. 어? 너 오늘 집에 못 간다. 자고 가. 아버지. 아니 이것들이 진짜!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저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넘어졌고요. 제가 남편을 말린 이유가 그거였어요. 바로 혹여나 저와 아버지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폭력을 행사할까 싶어서 말입니다. 그것만큼은 부모님에게 보여주거나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노인네가 죽고 싶나? 너도 맞을래? 어? 나한테 뒤지게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네 딸내미처럼! 남편은 해선 안 될 말을 입에 담고야 말았어요. 그 순간 엄마의 표정이 굳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눈이 돌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 끝났다는 생각에 멍하니 바닥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개자식이!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손에 온 힘을 실어 남편의 얼굴을 후려 갈겼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짝도 아니었습니다. 퍽이었어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저희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셨습니다. 그동안 공사판에서 그렇게 험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손이 두껍고 커졌겠어요. 그리고 그 힘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아버지 장난으로 툭 치기만 해도 엄마가 아프다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었으니까요. 그런 게 그 손으로, 그것도 아버지가 온 힘과 체중을 다 실은 상태로 남편은 뺨을 얻어맞은 겁니다. 아마 어디서 뭐 몽둥이를 하나 가져다 자기의 머리를 치는 것 같았을 거예요. 나중에 잠깐 여기가 이승인지 저승인지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걸 나중에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세요? 이놈이 내 딸 때렸다면서. 그러면 너도 나한테 맞아야지. 안 그래?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소매를 다시 걷어붙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의 뺨이며 뭐며 다 때릴 기세로 말이죠. 남편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힘으로 하면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마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남편의 분노는 늘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향했으니까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래 해. 그 전에 너는 나한테 일단 죽어. 알겠어?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가던 몸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웃기고 추하던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이리 못 와? 내가 너 죽여버린다, 어? 어딜 우리 딸을 때려. 이 작은 애를 때릴 곳이 어디 있다고.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어.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운다, 울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저도 모르게 주르륵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눈물이 뚝 하고 흐르는 걸 보고 아, 내가 울고 있구나 하고 깨달았으니 말입니다. 아이고, 나는 이런 줄도 모르고 내 새끼가 이렇게 사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엄마의 통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은 재빨리 도망을 갔어요. 아버지는 그런 남편을 쫓아나갔습니다. 저는 계속 멍하니 앉아서 눈물을 흘렸고요. 엄마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러고는 정말 수천 번 사과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을 귀하다고 물고 빨고 했으니 우리 딸이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을꼬. 내가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괜찮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일도, 그리고 부모님이 모든 걸 알아버린 그때의 상황도 말이죠. 그래서 엄마한테 괜찮다라는 말도 해주지 못하고 가만히 안겨서 울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버지가 분한 얼굴로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새끼 어떻게 했냐는 엄마의 말에 너무 빨리 도망가서 잡지 못했다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엄마의 품에 안겨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금부터가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가장 재미있어 하실 만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우선 남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시댁 말이죠. 우리 딸이 댁내 아들한테 맞고 살았다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사돈댁은 그걸 전혀 모르셨습니까? 아버지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며 시댁 식구들을 불러냈고 시댁 식구들은 그런 아버지를 말렸지만 아버지는 들을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고 해요. 우리 딸 맞고 사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내가 경찰에 확 공범으로 신고하려고 했다가 여기 먼저 온 거니까 제대로 대답해요. 에? 저희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사돈, 그만 돌아가시고. 내가 지금 돌아가게 생겼어? 우리 딸이 기절할 만큼 맞으면서 살았다는데 애가 지금 눈에 빛을 다 잃었는데 당신 같으면 당신 딸이 그렇게 맞고 살아도 그걸 알게 됐어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그 덕에 온 동네 사람들이 남편이 저를 때린 걸 다 알게 되었다고 해요. 시아버지가 평판이 좋고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 사람들이 사실은 시아버지도 집에서 시어머니 때리고 그런 거 아니냐고, 아들이 그걸 어디서 배웠겠냐고 하도 수군거리는 통에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다가 급기야는 최근에 집을 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그 동네에 살 수 없게 되어서 말입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 남편 몰래 하나 둘 증거를 모아놓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저를 때릴 것 같으면 미리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켜둔다거나 남편이 저에게 전화 오는 거, 보내는 문자 이런 것들을 다 남겨놨어요. 혹시나 언젠가 쓸 일이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리고 그날이 오긴 하더라고요. 절대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너 정말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어? 그러면 이렇게 모두가 다 알게 됐는데 내가 당신이랑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게 어디서 또 말대꾸를 한 번만 더 때려. 나도 그땐 가만히 안 있어. 제가 이를 악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남편도 당황한 게 보였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으니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긴 했을 거예요.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아버지한테 이럴 건데? 말은 그렇게 해도 태도에서는 이미 좀 게 티가 났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희 아버지에게 엄청 겁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이야기만 해도 움찔하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날 맞았던 게 꽤나 아팠던 모양이더라고요. 게다가 아버지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된 모양이었고요. 그리고 너는 정말 내가 그동안 그냥 당하고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정말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서류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걸 열어본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다 못해 하얗게 질려갔어요.
아니, 이걸 다 어떻게, 언제 이걸... 그 안에는 그간 제가 모았던 저를 향한 남편의 학대에 대한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때렸던 날 병원에 가서 찍었던 사진, 그리고 의사의 진단서, 남편의 폭언이 담긴 문자의 내용들, 그리고 저를 때릴 때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들까지 말이죠. 그게 끝이 아니야. 더 봐. 그리고 남편은 제가 절대로 모를 거라 생각했던 자신만의 비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너 꼴에 바람도 폈더라? 불륜까지 한 거예요. 저는 남편이 불륜을 한 것 자체는 기분이 나쁘거나 하지 않아요. 배신감? 그런 거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걸 알고 기쁘기까지 했었거든요. 제발 나를 버리고 그 여자에게 가라 라는 생각을 할 만큼 말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외도는 제가 더 쉽고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받아내며 이혼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되었어요. 이미 그 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사를 다 만나고 온 다음이었고 말이죠.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걸 다 모았단 말이야? 그동안? 그러면 내가 정말로 아무 생각도 없이 너한테 당하고만 설 줄 알았니? 나도 생각이라는 걸 해. 내가 진짜 등신이야? 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제가 보낸 자료들을 하나둘 봤습니다. 남편도 알았을 겁니다. 이혼하지 않을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을 거라는 걸 말이죠. 머리 굴리지 말고 순순히 도장 찍어.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만약에 내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나도 몰라. 제 그 말에 남편은 쫀득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더군요.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막대하던 아내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 게 퍽이나 자존심이 상한 모양이긴 했습니다. 정말 가짱키도 말이죠. 뭐 어떻게 할 건데? 아버지한테 이를 거라니까? 그리고 소송도 할 거야. 그리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네가 한 짓을 전시할 거야. 네 친구들, 네 회사 동료들, 네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이거 다 보낼 거라고. 알아들어? 이 개새끼야? 그 말은 정말 남편이 본인의 인생에서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일 겁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 좋은 척을 하면서 가오 떨어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양반이 자기 몸에 반도 안 되는 마누라를 팬 것도 모자라서 70이 넘은 장인어른에게 그렇게 맞고 도망을 다녔다는 것. 아마 죽기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싫었을 거예요. 알았어. 알겠으니까 합의서 들고 와. 그렇게 순순하게 대답하더군요. 그리고 이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깨끗하게 당신 원하는 거 다 해주면 소문 안 낼 거지? 진짜 소문 내지 마. 알겠지? 바로 이 말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물론 위자료의 양육권까지 죄다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 허락 없이는 제 앞에도 아이 앞에도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고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한동안은 그 관련된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떠올리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요. 이제는 어느 정도 상처가 치유가 되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낼 수 있게 된 게 무척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병원에 다니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만 보면 울려고 했는데 이제는 제 얼굴을 보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세요. 그간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까맣게 모른 채 그저 사위가 예쁘다고만 했던 거에 대해 굉장한 죄책감을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저는 오히려 모르시길 바래서 감췄던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한동안 남편을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아니, 괴롭혔다기보다 겁을 준 거죠. 너네 아버지같이 덩치도 좋고 힘도 좋고 게다가 나를 그렇게 때려본 적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면 무섭지. 나 같아도 너한테 전화할 만한 것 같아. 남편이 저희 아버지가 무섭다고 더 이상 자신을 쫓아다니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에서 연락해왔거든요. 고작 저런 인간이 무서워서 그간 잠자코 있었다는 게 어이가 없을 만큼 하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새끼는 저희 아버지가 무서워서라도 제 옆에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아니, 그 전에 그 상간녀라는 여자와 다시 재혼했으니 더 그랬긴 했을 겁니다. 네, 남편은 금방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상간녀를 욕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그래 너도 어차피 바람 피워서 하는 결혼이고 네 엿보니까 그런 개새끼한테 실컷 당해봐라 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저는 둘 다 아니었습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니? 세상에 남편 불륜녀를 이렇게 진심으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다 진짜로. 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녀가 불쌍했거든요. 저와 같은 일을 당한다는 걸 생각하면 말이죠. 아무리 불륜이 엄청난 잘못이긴 하지만 제가 당했던 수년의 그런 일들을 다 당할 만큼의 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만큼 남편은 저를 학대했으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그 불륜녀를 찾아가서 그 결혼은 절대 하지 말라고 뜯어말리고 싶었지만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그 여자의 엿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더 이상 그 집 식구들과 엮이지 말라고 말이죠. 저도 그러고 싶진 않았기에 찾아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도 도망을 갔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보다 낫다는 생각도 했고 말이죠. 그게 무슨 개소리야. 뭐가 너보다 나아. 나는 그 지옥을 바보같이 몇 년을 버티고 있었는데 금방 도망가잖아. 그것만으로도 똑똑한 거지. 나보다 나아.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세상에 불륜녀를 그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다 아마.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을 거예요. 그런 남자한테 여자가 당하고 사는 건 마음이 쓰이는 일이니까 말이죠. 심지어는 저희 엄마도 그 불륜녀 어떡하냐는 말을 했을 정도니까요. 시댁은 이사하였고 남편은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는데 그게 남편의 회사에까지 흘러들어간 모양이었어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 자존심에 회사에서 나가줬으면 하는 의사를 표했을 때 버티기란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매일을 집안에 갇혀서 게임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시어머니의 속이 말이 아니라고 말이죠. 사실 시어머니에게는 감정이 조금 있긴 해요. 시아버지는 몰라도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에게 그렇게 맞고 살았다는 걸 절대 모를 리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는 척하면 저를 도와주거나 자신의 아들에게 뭐라고 해야 하니까 모르는 척하는 걸 택했던 거고 말이죠. 그걸 생각하면 그냥 지금 그렇게 속상해하고 고통받는 게 업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있죠. 남편은 동네에서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어디 식당에 가서도 가게 사장님한테 이렇게 남 비위 맞춰주면서 밥 벌어먹고 사는 거 힘들지 않냐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합의금을 몇 번이나 물어줘야 했다고 말이죠. 친구들에게도 다 손절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전에 왜 약사 아내와 결혼했다던 그 친구에게도 시비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나보다 평생을 못 낳았던 애가 어떻게 자기보다 잘 살 수 있냐면서 화를 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약사 아내를 자기가 꼬시겠다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댔다고 하더군요. 친구에게도 회사에게도 손절을 당하고 이제 가족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마저도 시아버지나 동생들은 찾아오지도 않고 시어머니만 가끔 들여다본다고 말이죠. 남편은 아마 결국에는 자기 어머니에게도 버림을 받게 될 거예요. 제가 아는 시어머니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남편은 그 정도를 뛰어넘는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의 주변에는 결국엔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겁니다. 자신의 자랑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누군가 옆에서 잘났다고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현실. 남편은 그 현실 속에서 외롭고 처절하게 살 거예요. 그게 저는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반대로 정말 많이 행복해하며 좋은 일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 거라고 말이죠. 저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요. 남편과는 달리 말입니다. 한때는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 제가 복이 많은 것 같기도 하네요. 나 이제 은퇴할 거다. 잘 생각하셨어요. 이제 편하게 쉬세요. 돈 없어서 굶어 죽을 걱정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전에 내가 너한테 줄 게 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뭔가 하나를 건넸습니다. 바로 통장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의아한 눈으로 열어보고서는 경악하는 눈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큰 돈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야. 내 새끼들 주려고. 너무 큰 돈이라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저에게 아버지가 한사코 쥐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통장은 제 방 서랍에 있어요.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오면 다시 열어볼 생각입니다.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아버지의 피땀 눈물인데.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모레 더 괜찮아지고 행복해질 거예요. 남편은 반대로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모레 더 불행해지겠죠. 꼭 그러길 바라고 있기도 하고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저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털어놓고 나니 한결 가벼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일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8년 정도 됐고, 현재는 6살 난 아들 하나가 있어요. 늦게 귀하게 얻은 아이라 온 집안의 예쁨을 다 받고 있는 아들입니다.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 전 원래 작은 회사에 다니긴 했는데 결혼하면서 그만뒀어요. 남편의 집이 손이 귀한 집안에 시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그게 규모가 꽤 컸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며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늘 얘기하셨어요. 남편은 외동아들이었으니 당연히 그건 절 얘기하는 거겠고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긴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이였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손이 아주 귀했고 전 빠르지 않은 나이에 결혼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신 부분도 있었고 말이죠. 처음 인사를 갔을 때 다른 것보다도 나이부터 물어보셨던 게 기억납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니? 33입니다. 아이고, 곧 있으면 노산이네 그려. 처음 보는 자리에서 바로 그런 얘기부터 하셨으니까 말이죠. 사실 인사를 가기 전에 남편에게 어머니가 좀 그러신 편이라고 미리 얘기를 듣고 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면전에 대고 바로 그런 얘기를 들으니 당황스럽고 놀라긴 했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부터 해라. 알겠지? 네? 아, 네. 딱히 엄청난 반대를 하진 않으셨지만 제 나이는 대놓고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이미 저보다 4살이나 더 많았었기 때문에 더 어린 며느리를 보는 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의 식당이 잘 되고 있었고 남편이 공기업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남편도 곧 마흔인데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노릇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인사를 간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상견례를 하고 날을 잡았어요. 최대한 빨리빨리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었어요. 빠르게 준비하다 보니 서로 맞지 않는 점도 빨리 해결했거든요. 예를 들어 혼수나 예단 그런 문제들도 양측 다 욕심부리지 않고 어느 정도만 맞춰서 했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면 대충대충 넘기자 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한 번도 싸우거나 다툼이 있었거나 하는 건 없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싸우고 또 파혼하는 커플들도 많다던데 저흰 그런 문제는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갔어요. 그게 다 시어머니가 하루빨리 결혼하고 하루빨리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으셔서 진행이 빨랐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은 수월하게 했는데 문제는 아이가 바로 들어서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결혼을 하자마자 집에서 아이 갖는 거에만 매진하라며 일도 그만두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병원에 가본다든지 그런 걸 하진 않잖아요. 그냥 얼마간은 자연스럽게 신혼을 잘 보내다가 피임하지 않는데도 몇 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보통 검사를 하러 가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병원에 가야만 했죠. 그리고 양쪽 다 문제가 없단 얘기를 시어머니가 직접 귀로 듣고 나선 어디서 점을 보고 제 생리 주기를 검사하시는 등 유난이란 유난은 다 떠셨습니다. 물론 그거에 완전히 몰입해 계셨기 때문에 다른 시비는 걸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긴 했지만 그렇게 너무 간섭하시는 것 자체가 저에겐 상당히 스트레스였거든요. 한 번은 제가 돌려서 말한 적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신경 쓰고 아등바등하면 오히려 안 온다고들 하잖아요. 조금만 마음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있어 보면 찾아오지 않을까요? 남편도 저도 둘 다 문제 없다고 하니까 금방 들어설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순 없잖니. 네 나이도 생각해야지.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여유를 가져보는 게 어떠세요? 제가 너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오지 않나 싶어서요. 제 말이 시어머니는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보였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를 가져야 하는 건 저고, 그리고 제 마음이 편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어쩔 수 없이 수긍하셨어요.
그리고 다행하게도 그렇게 저를 놔둔 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그야말로 온 가족의 경사였어요.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해산이 언제냐? 올 연말쯤이라는 것 같아요. 가만 보자. 그럼 둘째는 좀 소름이 돋긴 하더군요. 첫째 아이를 가지자마자 둘째를 언제 가질 수 있는지부터 계산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말입니다.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란 건 다름 아닌 저였어요. 만약에 딸이라면 또 다음 임신이 있을 때까지 어머니가 절 얼마나 괴롭힐진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잔병 치레가 많았고 몸이 건강 체질은 아니었다 보니 임신하고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늘 적중했죠. 아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임산부가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질환은 다 겪은 것 같아요. 몸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물론 뱃속의 아이가 너무 보고 싶고 사랑스러웠지만 그럼에도 가끔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매번 잔소리하셨습니다. 너는 애가 몸이 이렇게 약해서 대체 어디다 쓰니? 움직이지 말란 말이 그렇게 힘드니? 남들은 이렇게 다 해주면 고마워서 절을 한다더니 너는 왜 가만 누워 있는 것도 못해? 제가 몸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절 돌본다는 이유로 거의 저희 집에 사셨거든요. 아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움직이기만 해도 저렇게 버럭 화를 내셨죠. 전 그때 알았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란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10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아이를 볼 수 있었어요. 이미 성별은 알고 있긴 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물어봤을 때 선생님께서 알려주셨고 전 그걸 바로 그 누구보다 빠르게 시어머니에게 알려드렸었거든요. 다음 임신은 정말 죽어도 하고 싶지 않아서 말이죠. 아이고, 됐다, 됐어. 아들이라니. 아마 그날이 제가 시어머니를 본 중 가장 기뻐 보이는 날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집안의 경사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딱히 임신이나 아들에 대해 별 말 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좋아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루 종일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하루 종일 입이 귀에 걸려 있으셨거든요. 이제 어머니도 그전보단 나아지실 거야. 당신이 너무 고생 많았어.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며 제 등을 쓰다듬어 주더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낳아드렸으니 이젠 그 전과 같은 간섭이나 잔소리들이 덜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엄청난 오산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예사뿐이 아니셨습니다. 기저귀는 뭐를 싸라. 언제까지는 모유 수유를 해라. 그러려면 엄마가 먹어야 할 음식은 이런 것들이 좋고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정말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간섭하셨어요. 둘째도 이제 슬슬 가져야지. 그리고 몸을 푼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탈출을 했었어야 하는 건데 왜 미련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지 정말 후회가 많이 돼요. 남편은 몰랐는데 정말 회피형 인간이었습니다. 딱히 저에게 못하는 건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이나 과한 요구 조건들에도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말란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두고 엄마 말 잘 듣는 효자 아들이라고 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귀찮고 번거롭고 괜히 복잡해지는 일에 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지 알고 있으니 더 그러긴 했겠지만요. 시어머니는 제가 미처 몸을 다 추스르기도 전부터 둘째 얘기를 하시더니 아들이 돌이 다가올 때쯤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주셨어요. 너도 조금 있으면 노사 나느니? 지금 낳아야 한다. 낳을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 노력은 하고 있니? 지금 가져야 2살 차이 나고 딱 좋잖니? 볼 때마다 그놈의 임신, 그놈의 아이, 정말 지겹도록 얘기를 해대셨어요. 제가 스트레스성 탈모가 올 지경이었습니다. 아마 그쯤이었을 거예요. 저희 친정 엄마가 시어머니의 그 유난을 알게 된 게 말입니다. 너 요즘 안색이 왜 그러니? 아, 한약 먹는 게 있는데 그게 몸에 잘 안 맞나 봐. 자꾸 살이 빠지네. 그럼 그만 먹어야지. 무슨 약인데? 그게 시어머니가 어디서 임신 잘 된다는 한약을 해서 오셨었거든요.
하루에 3번 몇 시에 먹어야 하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약이었는데 때마다 전화나 문자로 제가 약을 먹었는지 체크하셨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어준 한약인데 임신 잘 되는 약일걸? 아니,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임신을 또 하라고 약을 지어줄 정도로 유난을 부려? 손이 귀한 집안이잖아. 저도 모르게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위해서라기보단 그냥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엄마는 그 상황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듯 했어요. 당연한 거죠. 자기 딸이 임신하는 문제로 저렇게 유난히 시어머니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게 말입니다. 김서방이 중간에서 뭐라 안 해줘? 내가 그냥 하지 말라 그랬어. 괜히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서. 그것 또한 거짓말이었죠. 엄마에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마 세상 모든 딸들은 공감할 겁니다. 제 심정을 말이죠. 아무튼 네 몸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들면서 아이 또 가질 필요 없어. 너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지기 싫으면 그냥 가지지 마. 임신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어쩔 거야. 그리고 하나 낳았으면 됐지. 또 왜 그렇게 유난을 부려? 엄마의 그 말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꾹 참았던 것 같아요. 엄마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그 일념 하나로 말이죠.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둘째가 곧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뛸 듯이 기뻐하셨죠. 돌이켜보면 전 그때쯤부터 시어머니를 정말 많이 미워하고 원망했던 것 같아요. 기뻐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다행이다, 안심이다, 이런 생각보다 그 모습이 정말 꼴보기 싫단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이미 노산인 나이로 접어들고 있을 때라 병원에서도 그렇고 더 조심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정말 시어머니의 그야말로 밀착 케어가 시작됐습니다. 첫째를 가졌을 때보다 한 10배는 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누워서 다 해주는데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냐는 시어머니의 말과 그런 제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남편 때문에 그 고통은 날로 더 심해졌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고 또 임신 초기의 임산부에게 정말 쥐약이잖아요. 어쩌면 제가 유산한 건 아마 정해진 수순이었을 거예요. 그런 환경에선 말이죠. 네, 저는 둘째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가진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 말이죠. 바라던 임신도 아니었고 또 너무 힘들어서 겁이 났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아이를 잃는다는 건 엄마에게 엄청나게 큰 슬픔이자 아픔이었어요. 저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방 안에 갇혀서 나오지도 않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더해준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고 말입니다. 뭘 어떻게 했길래 가만히 누워만 있는데 애가 떨어져? 스트레스 때문이라잖아요. 지가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다고. 하여간 복에 겨워선 이걸 어쩔 거야. 이 일을 어쩔 거냐고. 애 한 번 떨어지면 다시 갖기 힘든 거 몰라? 이미 떨어진 애를 어째요, 그럼. 다시 붙일 수도 없고. 어머니도 진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쟤는 어쩜 뭐 저렇게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이 손귀한 집에? 선우 있잖아요. 둘은 낳아야지. 그러게 내가 나이 좀 더 어린 애랑 하라고 했지?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그야말로 애 낳는 기계, 그 이상도 그 이하로도 보시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던 순간이었죠. 돌이켜보면 전 그때부터 급격하게 말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말을 섞기 싫었고 그러려면 최대한 말을 잘 들어야 했어요. 그래야 두 말을 안 하시고 그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더 듣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그렇게 바보 같을 수 없어요. 너무 후회가 됩니다. 둘째를 유산하고 한동안 아이가 들어서지 않자 시어머니는 포기를 하신 듯 했죠. 더 이상 아이 얘기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자라면서 걷기 시작하고 말을 하고 그런 손주를 보는 재미에 푹 빠지셔서 저에게 더 신경을 안 쓰시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좀 살만하다 싶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 이제 가게 나와라. 네? 제가 어머니 가게를요? 언젠가 네가 물려받아야 할 가게인데 이제 슬슬 나와서 일 배워야지. 이제 둘째도 물 건너간 마당에 언제까지 집에서 그러고 놀고 먹을 거야?
앞서 이야기했듯 시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고 언젠가 그 식당을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하신 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아직 시어머니가 정정하셔서 저는 조금 더 뒤가 될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미루고 싶기도 했고 말이죠. 선우가 너무 어리잖아요. 조금 더 크면요. 시어머니는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애는 잘 보는 사람에게 맡기면 되지 않느냐 하는 소리를 하셨지만 이번엔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보니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진 엄마랑 같이 크는 게 정서상 좋다더라. 그러면 아이가 더 똑똑해진다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겨우 시어머니를 말릴 수 있었어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거, 그거에 엄청나게 집착하셨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 그 식당을 나가는 걸 미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물론 그동안도 시어머니의 간섭과 윤화는 계속되긴 했습니다. 애가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 많이 울면 우는 대로 언제나 제 탓을 하시며 저를 나무라셨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몇 년 동안 반복되자 저도 어느 순간부턴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모자라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기도 했죠. 처음엔 분명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했던 건데 그런 얘기를 몇 년 동안 반복해서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제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혹시나 그게 내 탓은 아닌지 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게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가스라이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런 줄 몰랐는데 말이에요. 아이가 5살이 되고 이제 더는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을 하는 것을 미룰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또 시어머니가 어디서 알아온 영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기 시작했던 시점이라 더더욱 아이 핑계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지금까지 들어왔던 잔소리나 시어머니의 유난 정도라면 뭐 버틸만 하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일하며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시어머니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셨어요. 아까 손님한테 물 제대로 안 가져다 줬지?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니? 설거지 제대로 하라고 했지? 이게 뭐야? 일이 느는 게 이렇게 더뎌서 널 어디다 쓰니? 너 사회생활은 제대로 한 게 맞지? 어쩜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어? 아무렇지 않게 다른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말들을 하셨어요. 인신공격성 발언들 말입니다. 아무리 제가 이제는 세뇌가 되어서 시어머니의 그런 말에 정말 내 탓인가? 내가 모자란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해도 저도 사람인데 남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당연히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우는 저를 더 나무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나무라거나 혼을 낸 수준이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는 애가 이 정도 말 들었다고 울어? 너 그래서 장사는 어떻게 할래? 이거 꽁으로 물려받을 생각이었니? 어? 양심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의 가게를 물려받겠다 먼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먼저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남한테 물려줄 수도 없고 또 멀쩡히 회사 잘 다니는 아들을 이런 험한 일 시키고 싶지 않다고 한 건 모두 다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아무래도 장사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소리를 확 지르시더군요. 어찌나 그 소리가 컸던지 퇴근 준비를 하던 주방 식구들도 다 들을 정도였습니다. 적성? 아이고 배가 쳐 불렀구나 니가. 적성 맞춰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니? 어? 너는 편하게 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 생각이었나 본데 난 그 꼴 못 본다. 어디서 이게 적성 타령을 해? 제가 집에서 노는 것 같으시면 그냥 다시 취직을 할게요.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나하나 꼬투리 잡히고 혼이 나가면서 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식당 일도 식당 일이지만 하루 종일 감시하듯 저를 보는 시어머니의 그 눈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원래 보통이 아니시긴 한데 며느리를 더 세게 잡으시네. 그 식당에서 제일 오래 일했다던 직원이 저에게 다가와 커피를 주면서 얘기하더군요. 원래 직원들도 많이 잡으시는 편이긴 해. 그래서 여기 오래 일한 사람이 몇 명 없잖아.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의 식당은 장사가 잘 되는 유명한 식당인 것 치곤 직원이 굉장히 빨리 많이 바뀌는 편이긴 했거든요. 그게 다 시어머니가 직원들을 못 살게 굴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본인은 직원들을 그렇게 빡세게 잡아야 손님에게 최상의 서비스 나가고 그래야 계속 장사가 잘 된다고 믿고 있어서 이러는 것 같은데 이러는 것도 정도가 있고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일 잘하는 직원들이 금방금방 나가서야 음식이나 서비스 수준이 한결같을 수 있겠냐고. 사장님은 하여간 사람 귀한 줄 몰라. 장사하는 사람한테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직원분도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하셨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붙잡은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사람이 자주 바뀌는데 제일 오래 일하셔서 시스템을 다 아시는 분이 그만두면 아무래도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내 생각엔 아무래도 그래서 며느리를 들인 게 아닌가 싶어. 자기가 아무리 저렇게 지랄해도 그만두지 못할 거 아니야, 며느리는.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에게 식당을 물려주고 뭐 그런 얘긴 사실 겉만 번지르르한 핑계에 불과하고 하도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많이 바뀌다 보니 식당의 맛과 서비스의 수준이 한결같이 유지되기가 힘이 들고 그로 인해 요즘 매출이 조금씩 줄어드는 중이라고 말이죠. 자기가 바뀔 생각 안 하고 이런 못될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하여간 저 사람 참 안 바뀌어. 시어머니네 가게에서 근 10년을 일하시는 분이 이제 일을 막 시작한 며느리에게 자기 사장 흉을 볼 정도면 시어머니는 정말 사람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 식당은 오래 유지되긴 글른 것 같았어요. 물론 시어머니 본인만 몰랐지 말입니다. 하지만 전 그런 구체적인 생각보다도 지금 당장 제가 못 견디게 힘든 게 더 컸기 때문에 어느 날은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 도저히 어머니 가게 일 못하겠어. 장사도 너무 적성에 안 맞고 하루 종일 어머님께 감시당하는 것 같은 것도 너무 스트레스야. 전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고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한 번쯤은 말을 해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의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힘든 것 따윈 안중에도 없는 듯 했어요. 여보, 어머니 식당 한 달 순수익이 얼만 줄 알아? 갑자기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아, 그걸 나중에 당신이 물려받을 건데 당연히 얘기해야지. 어머니 식당으로만 나보다 한 달에 내 월급 2배는 버셔. 어머니가 그 일을 하시면 몇 년이나 더 하시겠어. 그 몇 년만 참아. 그보다 더한 보험이 어딨다고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어. 저보고 배부른 소리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장 죽을 것만 같이 괴로운데 말이죠. 전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을 관뒀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아예 비우고 기계처럼 가게에서 일만 했어요. 어머니가 무슨 욕을 하셔도 저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저는 나름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마다 저를 걱정했어요.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식당 일 많이 힘들어? 어? 나 힘든가? 전 제가 힘든 줄도 모르는 상태까지 되었고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만 그랬던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사람도 변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너 좀 변한 것 같아. 내가? 어디가? 그전엔 무슨 말을 해도 공감도 잘해주고 잘 웃었는데 지금은 꼭 감정이 없는 사람 같이 표정도 없고. 사실 그 얘긴 엄마에게서도 들었었거든요. 장사가 많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둘러댔는데 친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 제가 어딘가 이상해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많이 아픈 상태였습니다. 그땐 자각하고 있지 못했지만 말이죠. 아마 저는 엄마 아니었음 그걸 평생 자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세뇌당해 마음도 표정도 없는 기계처럼 감정을 빼놓고 일만 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불행한 거란 생각조차 하지 못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말이에요. 친정 식구들 말이죠. 그 일은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의 식당에 오면서 벌어졌습니다. 그 시기가 제가 유독 더 힘든 시기긴 했어요. 아무리 감정 없이 기계처럼 일을 하고 있다곤 하나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 앞에서까지 감정이 없을 순 없잖아요. 당연히 상처도 받고 말이죠. 그때 가게의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얼마 전에 주방에 이모님과 시어머니가 크게 한번 다투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만두셨거든요. 물론 그 싸움도 시어머니의 막말로 시작이 된 거였고 말입니다.
암튼 그래서 새로 구한 주방의 직원 때문에 음식 맛이 조금 변했어요. 맛이 없어졌다기보다는 그동안 이 식당을 찾아온 단골 손님들이 원하는 맛이 아니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단골 손님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당연히 매출은 떨어지고 말이죠. 동네 장사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손님들이 빤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엄청 예민했던 시기였죠. 제 작은 실수 하나도 그냥 넘기지 못했고 말이에요. 뻑하면 저에게 물통 같은 걸 집어던지고 인연전연 해가며 욕을 해댔습니다. 원래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점점 더 심해졌어요. 모든 스트레스를 저에게 다 풀었거든요. 그 덕에 직원들은 좀 편하긴 했을 거예요. 저한테만 그 난리를 쳤으니까 말입니다. 한 번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남편이 봤던 적이 있어요. 그날은 식당의 손님이 수저가 더럽다며 수저를 바꿔달라는 컴플레인이 있은 날이었거든요. 그 손님이 나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던지며 쌍욕을 하셨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식당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여보, 전 내심 남편이 자기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절 감싸주고 당신 앞으로 식당 나오지 말라며 엄포를 놓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럴 만한 장면이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남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옳지 않아요. 거기서 자기 엄마를 달래고 가르치고 있더군요. 그렇게 말해서 들어먹는 사람이었으면 여태 저한테 그랬겠냐고요. 남편은 그냥 그때도 회피한 겁니다. 본인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이상 어떤 말은 해야겠고, 근데 일을 크게 만들긴 싫고, 제가 당한 거니 저에게 뭐라고는 할 순 없고, 그냥 안 하니만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전 그 이후로 남편에게 모든 신뢰를 잃었고, 더 이상 남편이 의지가 된다는 생각을 단 하나도 하지 않게 됐거든요. 그냥 한 지붕 아래 사는 남자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생각하니 참 바보 같네요. 그 지경이 됐는데도 저는 왜 거기서 탈출하지 못하고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세뇌가 이래서 무서운가 봅니다. 멀쩡했던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바보같이 만든 거 보면 말이죠. 그런 저를 그곳에서 탈출시켜준 건 다름 아닌 우리 가족이었어요. 제 식구들 말입니다. 제가 그때쯤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엄마의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 일이 없는 것처럼 굴 순 없었는데 걱정을 끼치긴 싫어서 그냥 피하는 걸 택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본 딸의 모습이 굉장히 좋지 않아 보였는데 연락마저 되지 않으니 엄만 당연히 딸의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시어머니의 가게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마신 겁니다.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쌍욕을 하면서 제 뺨을 올려치는 장면을 말이죠.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의 심기가 매우 불편했어요. 주말이고 원래라면 손님으로 북적여야 하는 시간이었는데 손님이 몇 테이블 없었거든요. 안 그래도 요즘 손님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라 예민했는데 그런 상황이니 더 심기가 불편하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손님 한 분이 컴플레인을 거셨어요. 그 손님도 진상 손님이긴 했습니다. 나온 음식의 양이 작다며 절 불러다 뭐라고 했거든요. 더 가져달라는 말에 제가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다 연발하자 그 손님은 벌떡 일어나 저에게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종종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손님들이 있긴 하거든요. 잠시만 참으면 되니까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더 달라면 더 줄 것이지. 말이 많아.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정량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드시고 싶으면 추가 금액을 내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냥은 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서비스 정신이 없으니 주말에도 가게가 텅텅이지. 여기 네 테이블 뿐이네. 이렇게 식당이 큰데. 아마 그 말에 시어머니는 이성의 끈을 놓으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즘 손님이 없어서 엄청 예민한 상태였는데 손님이 그 말을 하니 말이죠. 죄송합니다. 더 가져다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손님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직원을 불러 음식을 더 가져다 드리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손님은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사장님이 장사 잘하시네. 여기 직원들 교육 좀 제대로 해요. 서비스직 하는 사람이 표정이 뚱해선 이러니 장사가 안 되지? 하며 저를 탓하는 듯한 말을 했죠. 시어머니는 그런 손님에게 알겠다고 하며 고개를 한 번 더 숙인 뒤 절 옆으로 끌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이었어요. 제 뺨을 올려친 게 말입니다.
짝 하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지고 저는 아픈 것보다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화가 아주 제대로 나서 이성을 잃은 것 같아 보였어요. 니년이 내 식당을 아주 다 말아먹으려고. 내가 생각해보니 우리 가게 매출 떨어진 것도 니년 들어오고 나서부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주변에 다른 식당들이 생기면서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던 차에 주방 이모님이 그만두시면서 맛이 변해서 그렇다는 건 오는 단골 손님마다 하던 말이었어요. 제가 억울해서 뭔가를 말하려던 차에 오히려 그 무례한 손님이 당황한 듯 말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진상 손님이 말릴 정도니 말 다 한 거죠 뭐.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만둘 생각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이 기회에 얘 정신머리 좀 제대로 잡는 거니까 손님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 그때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마치 문이 부서질 듯 세게 열렸어요. 가게 입구 쪽이 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진짜 마음만 먹으면 부서질 수 있긴 하거든요. 모든 이의 시선에 그 엄청난 소리를 낸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문은 부서지지 않긴 했더군요. 하지만 전 그보다 더한 충격으로 그 자리에 굳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엄청난 소리를 내며 가게 안으로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저희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희 엄마가 원래도 성량이 좀 좋긴 하시거든요. 근데 작정하고 소리를 질렀으니 귀가 아플 지경의 큰 소리긴 했습니다. 식당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야말로 화들짝 놀랄 만큼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란 사람은 저와 시어머니였어요. 전 그 자리에서 굳었고 시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곧 말을 더듬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본 역사상 가장 당황한 모습이었거든요. 사돈, 여긴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길 어떻게 왔는지가 중요해요? 네?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재빨리 저에게 다가와 제 손목을 당겨 자신의 뒤로 절 끌었습니다. 마치 지켜주듯 말이죠. 엄마의 그 행동 하나에 울컥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방금 그건 오해가 아니져도 그럴만해서. 어디가 어떻게 그럴만하면 며느리한테 2년 전년 해대면서 뺨을 올려치는데요. 얼마나 그럴만하면. 엄마는 말을 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듯 다시 소리를 버럭 질렀고 그 소리에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은 다시 한번 놀라는 듯 했습니다. 사실 평소에 저라면 거기서 엄마를 뜯어말리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을 것 같았지만 그날은 도저히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돈, 일단 진정하시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네? 그러더니 엄마가 절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당장 네 남편한테 전화해. 얼른!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자 얼른이라고 한 번 더 소리쳤어요. 전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남편에게 일단 빨리 오라고만 다급하게 얘기를 했죠. 남편은 알겠다고 하고 끊더군요. 사돈, 일을 크게 만들지 마시고. 저 지금 일 크게 만들려고 이러는 건데요. 엄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어디론가 전화했습니다. 어디로 하나 싶었는데 곧 알 수 있었죠. 네, 거기 경찰서죠? 여기. 바로 경찰에 전화한 겁니다. 여기 직원이 사장한테 폭행당했으니 얼른 오라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벙치셨어요. 가게 안의 모든 사람이 놀라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뭘 하긴요. 보고도 모르세요? 그렇게 멍청하셔서 장사는 어떻게 하세요? 경찰에 신고한 거잖아요.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이런 일로 신고를. 이런 일? 지금 내 딸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려놓고 지금 이런 일이라고 했어요? 네? 다시 한번 엄마가 큰 소리로 화를 내셨습니다. 어느새 가게 안 손님들은 모두 저희를 구경하고 있었죠.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남편보다 경찰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가족끼리 일어난 일이라는 거에 1차로 당황하고 수습하려 했지만 엄만 당장 CCTV에 제가 맞는 장병부터 확보해달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경찰이 CCTV를 확보했다고 하자마자 남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상당히 놀란 듯 보였죠. 아니, 이게 무슨... 자네, 알았나 몰랐나? 무슨 말씀이신지. 내 딸이 여기서 이렇게 폭행당해가면서 2년 전년이라는 쌍욕 들어가면서 일하고 있다는 거 알았나 몰랐나?
엄마의 그 무서운 말투에 남편이 순간적으로 진실을 얘기했죠. 원래라면 생각을 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얘기를 했을 테지만 그땐 상당히 당황해서 이성적으로 그런 걸 판단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또 그러셨어요? 제가 앞으로는 그러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고 말이죠. 아, 이런 일이 전에도 또 있었단 얘기네요. 그제야 경찰이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남편이 뭔가 아차 하는 얼굴로 경찰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고 화를 사귀는 듯 했죠. 나중에 엄마에게 들었는데 엄만 그때 굉장히 필사적으로 참고 있으신 거였습니다.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누군가를 때리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성질 같아선 그 가게에 불을 지르고 싶으셨다고 하더군요. 여보, 장모님, 일단 진정하시고. 이 집안 사람들은 단체로 진정할 일이 아닌 거에 왜 자꾸 진정하래?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나? 어? 여기서 진정하면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닌가? 내 딸이 내 눈앞에서 그런 취급당하며 맞았는데. 엄마의 그 말에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곤 곤란하게 됐다는 얼굴로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깨달으신 분 있으신가요? 남편은 가게에 들어와서 그 얘기를 들은 뒤 단 한 번도 저에게 괜찮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에 급급할 뿐이었죠. 그건 엄마도 눈치를 챈 것 같더군요. 자기 부인이 맞았단 말을 듣고도 장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눈이 뒤집혀서 화를 내면 엄청난 짓을 당했다는 걸 알 텐데도 자네는 여기 들어와서 단 한 번도 내 딸한테 괜찮은지 묻지 않았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네. 우리 딸이 이 집구석에서 어떤 취급받으면서 여태 살았는지. 난 더 이상 이 집구석에 우리 딸 두고 갈 생각 없어. 엄마의 그 말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울 수도 있구나 싶을 만큼 펑펑 울었습니다. 쓰러질 만큼 말이죠. 그렇게 울고 있으니 아까 저에게 시비를 걸었던 진상 손님이 저에게 사과하러 오더군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도 다짜고짜 뺨을 때리셔서 당황했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일이 아닌데 혹시 뭐 진술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다 협조하겠습니다. 그 진상 손님마저 나설 만큼이면 저희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실 수 있겠죠? 아무튼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가 수액을 맞고 맞은 부분에 대한 진단서를 끄는 뒤 이미 경찰서로 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미 진술하고 있었고요. 엄만 동생에게 전화해 아들을 친정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시켰어요. 전 경찰서에서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진술하고 시어머니를 폭행죄로 바로 고소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바로 처벌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라 사건 경위서 같은 것만 쓰고 나왔지만 말이죠. 경찰서를 나오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 나랑 안 살 거야? 그럼 당신이랑 살 건데 내가 이러겠니? 경찰서에 앉아서 진술하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왔는지,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다시는 그 집구석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여태 제가 버티고 있었던 게 용할 만큼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순식간에 깨달으신 듯 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그날은 마무리됐죠. 집으로 가서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한 번 더 울었고 바로 다음 날 엄마의 아는 분을 변호사로 선임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간 저에게 해오신 악행들이 꽤 증거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휴대폰으로도 악담을 많이 해오셨고 요즘 휴대폰에는 또 전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으로 저에게 퍼부었던 엄청난 폭언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녹음 내용들을 들으며 우셨어요. 제가 그간 왜 말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추궁하지 않으셨죠. 그간 얼마나 힘들었냐며 그저 꼭 안아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런 부모님과 가족들의 태도를 보며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한 번 더 깨닫게 됐죠. 이렇게 날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당하고 살았는지 하고 말이죠. 폭행으로 했던 소송은 증언을 해줄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좋지 않게 헤어졌던 가게 직원들이 소식을 듣고 너도 나도 증언을 하겠다며 연락이 왔거든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때문에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를 때리는 시어머니로 말이죠. 당연히 가게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많이 오는 가게였는데 며느리를 때리는 시어머니가 하는 가게 당연히 가지 않죠.
원래도 가게는 점점 망해가고 있었지만 정말 문을 닫아야만 했어요. 손님이 하나도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은 식당이 됐으니 말입니다. 가게 문을 닫던 날 시어머니가 주저앉아 우셨다고 하더군요. 불쌍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폭행으로 했던 소송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은 남편 측에서 합의를 제시해 왔습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양육권은 안 돼. 그건 나한테 줘. 나는 그딴 집안에서 우리 아들이 크는 거 못 봐. 그리고 소송하면 어차피 내가 갖게 될 건데 내가 그걸 왜 포기해? 시어머니는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사실에 대해 속이 뒤집혀 있어요. 울었다가 빌었다가 화를 냈다가 저에게 오만 짓을 다 하셨거든요. 지금 오씨 집안 독자를 네가 데리고 나가서 키우겠단 거냐? 이혼은 해라. 위자료도 뭐 주마. 선우는 안 된다. 그건 어머니가 결정하신 문제가 아니에요. 이혼도 위자료도 선우도 다 제가 법대로 다 할 겁니다. 네가 정말 내 손에 죽고 싶으냐? 어디 한번 더 해보세요. 어머니의 그 몰상식한 행동 때문에 법정에서도 다 제 손 들어주신 거니까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이만 악물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어머니와 연을 끊으면 다시 생각해 봐 줄 수 있냐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만 당신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아. 라는 제 말에 충격을 받더니 다신 그 얘기는 하지 않더군요. 이혼 소송도 다 제가 승리했어요. 위자료도 많이 받았고 양육권도 가져왔습니다. 물론 합의하에 아이를 보여주는 부분에선 동의했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도 거의 남처럼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이혼하려다 참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간혹 자신이 어머니와 연을 끊을 테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봐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절대 없네요. 지금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제 숨을 쉬는 것 같고 이제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소중한 제 가족들과 전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밝아지니 아이도 밝아지는 것 같아서 그동안 아이에게도 영향이 있었구나 싶어 슬프기도 했고 말이죠. 저는 요즘 문화센터에서 도예를 배우고 있습니다. 잡생각을 하지 않고 집중하기에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재미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며 사는 일상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지 새삼 깨닫고 있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날 만큼 그 사실이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그만 얘기를 끝내야 할 것 같아요. 그 집구석에 더한 복수를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제가 행복함으로써 그 복수를 완성하려 해요. 그들은 정말 불행해 보이거든요. 그만 줄일게요.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도 오늘 하루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그 일상에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